네, 이번 시간에는 농협 논술 기출문제 해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협 논술 기출문제 2021년도 하반기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약수령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령 뭐가 나왔냐라고 하면 경자유전의 정의와 경자유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자, 일단 굉장히 생소하죠. 이 경자유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고 생소한 용어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자유전, 이 경작을 하는 자가 유전, 이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자유전인데,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일단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 농협 논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런 시사적인 내용들을 좀 짐작하기 위해서 이게 왜 나왔는지 정도를 파악하면 좋겠죠. 자, 이 출제 배경이 뭐였냐면,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LH 일부 직원들이 이제 3기 신도시 관련돼서 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가 광명, 시흥 이쪽 신도시였죠. 그 부근에다가 투기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토지를 집중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도 받게 되었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이제 땅 투기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농협에서 특히나 그 중에서 땅 투기가 주로 이제 농지 관련된 투기를 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는 특히나 농지법 위반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농지법을 통해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땅 투기 중에 농지가 땅 투기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도마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LH 전북본부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었냐라고 하면 이제 농경지에서 태양광 사업 발전을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투기를 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이 LH 인천본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지 임대업을 했습니다. 이 농지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농지 임대업이 소작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서 그걸 갖다가 임대업을 주게 되면 그게 일종의 현대판 소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했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이번에 농협 논술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또는 농협뿐만이 아니라 농업, 농촌, 농지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대략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라고 짐작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농지법 한번 보시면 농지법 여러분들이 농협 논술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지법은 농지 관련된 것들은 별도의 법을 둬가지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지법 목적, 이 법률 목적을 보시면 농지법 목적이 뭐냐? 첫째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다 1 이렇게 좀 적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농업 경쟁력 강화가 농지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농업 경쟁력 강화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 앞에 보시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또는 농업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게 이제 농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죠. 그게 이제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여기 이제
3이 될 겁니다. 그죠? 국민경제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제조업 중심으로 몰려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고루고루 발전해야 되죠. 그러면 1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농업하고 축산업이 1차 산업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차 산업이 맡고 있는 농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농지겠죠. 그래서 이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이런 말이 나왔고요. 국토환경 보전의 이바지, 이제 농업은 사실 그 자체가 ESG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환경 보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의 이 네 가지 목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서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3조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두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보면 3조 1항이 이제 농지는 해가지고 농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뭐 많기는 한데 이 농지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갖고서 내려온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뭐 농지 만들어야겠다 해서 농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아파트 짓는 땅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농지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다가 이 돌도 골라내야 되고 다 밑에 이제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자원이다 보니까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이게 이제 이 농지법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농지와 관련된 계약은 일반 계약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사적 자체 원칙이 있죠. 그래서 개인 간에 합의가 되면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농지는 그러한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투기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시 여기고 있다. 즉 절대로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이 농지법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자유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자유전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경자유전 하면 한자가 이제 경자유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경작을 하는 자가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 이게 일단 경자유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자유전과 관련돼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요. 농지법보다 더 상위 법률인 대한민국 헌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적 조항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헌법 제121조 1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농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이제 내용인데, 즉 헌법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률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 토지를 둘러싼 이제 투기적 수요 부작용 그리고 소작의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 보시면 여러분 소작이 어떤 거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지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쌀 농사를 할 수 있는 논이다 그러면 뭐 쌀 생산량이 10이 나왔다. 그럼 그 중에 5를 갖다가 지대로 받는 뭐 이런 방식이 소작인 거죠. 자, 이 소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문제가 되어 내려왔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중세 봉건적인 수탈 방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지를, 농지를 둘러싼 가장 약탈적인 방식이 소작이라는 제도였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까지 계속 내려왔던 거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새로 이제 대한민국 건설을 하면서, 이 헌법 조항으로 아예 소작제도 금지, 그리고 경자유전 원칙을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농협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은 파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뭐냐? 현황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농지 중에서 50%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농지 중에 반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적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회 모범이 돼야 되는 고위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그 이제 가족, 친지 이름 빌려서 막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현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래서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농지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자 유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구조화를 사전대책, 사후대책. 그럼 사전으로 아예 이 농지를 취득 못하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사후대책으로는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엄벌을 처한다, 이런 것들이 사후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구조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대책과 저는 사후대책으로 구조화를 시켜 보았고요. 그럼 사전대책, 예방책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공직자 농지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고위공직자, 특히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더 모범이 돼야 되니까 농지와 관련돼서는 신규 취득을 아예 제한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기적 농지 거래 기대 수익 자체를 아예 확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뭐냐 하면, 농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 세금으로 거의 이 실제 농사 지었던 사람이 아니면 세금으로 다 추징한다는 식으로 나온다든지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아예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같은 것들도 계획서를 낸다든지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요. 사후 대책으로는 농지 등에 관련돼서는 좀 부동산 거래 분석을 상시화해서 이 투기 수요를 적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이제 택지 지정, 특히나 수도권, 수도권 등이 특히 문제인데, 뭐 3기 신도시처럼 이런 대규모 택지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전에 투기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전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 투기 수요가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파악이 되면 전에 관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하면 이거 강제 처분 명령도 내려야 돼요.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보호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헌법적인 이 조항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법률로 강제 처분 명령 같은 것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약술, 이 경자유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경자유전의 정의, 그러면 어느 정도 적어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자유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현황 잠깐 적고, 그리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하고 사후 대책 이렇게 나눠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논술 문제 한번 볼까요?
2021년도 논술 뭐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국내 금리 인상 배경하고 금리 인상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술하시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되던 시기였으니까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논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약술과 관련돼서는 농업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논술과 관련돼서는 금융, 시사경제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성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논술과 관련된 금리 인상 배경 한번 볼까요? 보통 금리 인상 배경이다 하면 여러분이 요 네 가지 정도를 구조화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양호한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제가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인상 아닌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경제 지표들이 양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제 지표냐? 무슨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소비 등의 이제 내수 활성화라든지 실업률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이죠. 사실 물가를 잡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 특히나 이 글로벌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 전 글로벌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국들이 다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물가 상승과 관련된 지표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농산물하고 석유류, 이런 것들을 뺀 물가 지수가 근원 물가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산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주택 가격이 자산 중에서 금리와 가장 민감한 이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버블이 좀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가계부채가 이걸로 인해서 가계부채도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외부 요인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 뭐 인상 또는 금리 인상 배경하면 여러분이 일단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양호한 경제지표, 물가 상승, 자산 가격 상승, 외부 요인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 있느냐라고 보면요. 첫 번째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은행 부실 여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은행 부실 여신. 자, 부실 여신이다라고 하면 뭐냐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의 대출, 여신이다라고 하면 여신이 대출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분류하느냐. 정상, 그 다음에 요주의, 그리고 고종, 회수임은, 추정선출. 이 대출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분류를 하는데, 그 이제 연체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고정,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제 그런 게 뭐냐라고 하면 고정과 회수 의무과 추정 손실이에요. 자, 이렇게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고정 이하 여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NPL이라고 그럽니다. NPL은 Non-Performing Loan 해서 NPL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부실 여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 NPL, 부실 여신
뭐 이거 다 동일한 용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고정이하 여신 비율 또는 부실 여신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쌓는다는 얘기는 은행으로서는 소위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개 가계나 한 개 기업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의 부실 여신이 증가하게 되고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단 자산 가격 하락,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하고 부동산 같은 이런 이 자산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가격이 굉장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자, 투기적 수요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자,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이 자산 가격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 가치 할인율 같은 것들도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할인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은 싸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또는 할인율이 증가한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자산 가격 관계 이게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관념적으로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금리 오르면 주식 하락, 부동산 하락 이렇게 개념적으로 익혀두면 되지 뭐 논술 쓸 때 뭐 요 정도로만 쓰시면 되지 뭐 다양한 변수들 사실 뭐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외발 변수 이런 거 다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래서 일단 논술은 단순화시키면서 개념적으로만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유입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처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유입됩니다. 즉, 요 기준 여러분들, 요 구조도 머릿속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자본이 유입되고 자본이 유입되면 원화 가치 상승을 하게 되고 원화 가치 상승은 즉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환율 하락은 이제 수출 감소 또는 수익 증가를 이루어지게 이제 수입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현실에서는 꼭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개념적으로 익혀두면 되지 이것들을 꼭 무슨 뭐 여러분이 연구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익혀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도율 및 실업률이 상승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하면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서 기업 부도율이 올라가게 되죠. 특히나 한계 기업들 중심으로 부도율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되니까 또 기업의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실업률까지 상승하게 되는 거. 즉,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논리 구조를 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여러분의 논리를
적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 뭐, 이 논술 문제에서는 영향만 적어달라라고 했지만, 뭐, 참고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익혀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에서 뭐 이걸 적을 필요는 없는데, 묻는 말에 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책으로 제일 먼저 모니터링 강화가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은 어떤 걸 모니터링 하느냐, 연체율 같은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체율은 사실 연체 금액을 대출 채권 금액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행에 이제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길러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은행 연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자,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한 0.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지만, 이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행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차가 나면서 이제 나중에 연체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0.2%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이어서 아직은, 이 기존에 저금리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괜찮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느냐? 저소득층하고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저소득층, 특히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는 용어도 익혀두셔야지만 됩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는 뭐냐면 이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쓰실 때는 특히나 부채와 관련된 것은 늘 소득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채와 소득은 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득, 부채 반드시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고 논술 쓰실 때도 그럼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그럼 당연히 부채가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상환 능력 같은 것들을 같이 소득을 같이 파악하는 방식으로 논술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영끌, 비투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시장 투자 수요라 저게 사실 투기적인 수요죠.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늘 문제가 되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DSR 규제 방식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DSR 이 규제를 갖다가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좀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 DSR 규제 강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농협 논술, 약술 문제하고 논술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실 때는 최근에 시사적인 이 농협 이슈들, 그 다음에 이 금융과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협 논술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